남자는 오늘도 한 켤레의 낡은 구두 앞에 앉았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구두,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누군가의 숨결을 느낀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구두의 깔창 아래 숨어 있던 편지 한 장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수는 회사 회의실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인사팀장과 상무가 서류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진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불려왔는지를요. 29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지만 구조조정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이 건넨 서류에는 명예퇴직 공고라는 문구가 또렷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진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퇴근 시간대라 차량은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진수는 그 누구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만 맴돌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고 아들은 대학 기숙사에 있었어요. 텅 빈 집은 진수의 마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회사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는 봉투를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안방 옷장이 떠올랐어요. 그곳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 아래 서랍을 열자 오래된 구두 한 켤레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검은색 가죽 구두였습니다. 진수는 구두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가죽의 촉감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그는 매일 저녁 이 구두를 닦아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현관에서 가장 먼저 이 구두를 벗었고 진수는 그걸 받아 정성스럽게 광을 냈죠. 우리 진수 덕분에 아빠가 맨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다니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수는 구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죽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주름진 부분, 색이 바랜 부분, 작은 흠집들. 모두가 아버지가 걸어온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진수는 걸레를 가져와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이는 동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진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는 구두를 닦는 소리만 작게 울렸죠. 진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28년을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닦고 또 닦았어요. 이미 깨끗해진 구두를 계속 닦았습니다.
진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가장 큰 고민은 단순히 실직이 아니라는 것을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에게 남은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58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웠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퇴근한 것이었어요. 진수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구두를 다시 상자에 넣고 옷장에 넣으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죠. 여보, 벌써 들어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남편의 손에 들린 구두를 향했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서연은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녀는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얘기 나왔나요?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다시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수에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졌죠. 다시 찾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58의 나이에 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잠든 후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구두는 여전히 옷장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죠. 진수가 6살이었을 때 그의 하루는 언제나 아버지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진수는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귀를 기울였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진수의 목소리는 늘 밝았어요. 아버지 박준호는 피곤한 얼굴로도 아들을 보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진수 오늘도 기다렸구나. 그리고는 현관에서 검은 가죽 구두를 벗었죠. 진수는 아버지가 구두를 벗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구두에서 풍기는 특유의 냄새가 좋았어요. 가죽 냄새, 땀 냄새, 그리고 바깥 세상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진수에게 그 냄새는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아버지는 구두를 가지런히 놓고 안으로 들어갔고 진수는 그 구두를 들고 베란다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구두약과 솔 그리고 헝겊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구두를 닦는 일이 자신의 특별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솔로 먼지를 털어냈어요. 그 다음 구두약을 천에 묻혀 가죽 표면을 문질렀죠.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정성스럽게. 구두약이 스며들면 가죽이 조금씩 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그 변화가 신기했어요. 더럽고 칙칙했던 구두가 점점 반짝이는 모습으로 변하는 게 마법 같았죠. 진수야, 구두 다 닦았니? 아버지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진수는 구두를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아빠 봐. 정말 반짝반짝해졌지? 아버지는 구두를 받아들고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네. 우리 진수 덕분에 아빠가 맨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다니니까 회사에서 칭찬받는다. 진수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그런 일상은 진수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무역회사에서 세일즈 일을 했어요.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일이었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고 때로는 계약이 무산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성실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약속 시간은 절대 어기지 않았죠. 진수는 아버지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는 회사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어땠어요? 어머니가 물으면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지. 더 이상의 말은 없었죠. 하지만 진수는 아버지의 구두를 보면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구두가 유난히 더러우면 많이 걸어 다녔다는 뜻이었고 구두 밑창이 젖어 있으면 비를 맞았다는 뜻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진수는 구두 닦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진수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 아직도 아버지 구두 닦아? 유치하게. 하지만 진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일은 자신과 아버지를 연결하는 특별한 끈이었으니까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수가 23세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수야, 넌 아빠보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갔구나. 진수가 합격한 곳은 중견무역회사였어요. 아버지의 회사보다 규모가 컸죠. 아빠가 못 이룬 걸 내가 이루는 거다. 아빠는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길 바란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뭔가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바랐던 것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아들의 성공이었다는 것을요. 진수도 결혼했습니다. 아내 서연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아들 태준이가 태어났죠. 진수는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걸었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29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진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그 중에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검은 가죽 구두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 구두를 집으로 가져왔죠.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진수는 58입니다. 아들 태준이는 22로 서울의 대학에 다니며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방학 때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느라 집에 잘 오지 않습니다. 아내 서연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아졌죠. 진수는 실직 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가끔 아버지의 구두를 꺼내 닦으며 생각에 잠기곤 해요.
어린 시절 자신을 돌아보는 진수는 묻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반짝이는 눈으로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구두를 닦으며 행복해하던 그 마음은 왜 사라진 걸까요? 진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고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 실직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습관이었습니다. 29년 동안 그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7시쯤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죠. 서연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식탁에 차려놨어요. 꼭 드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진수는 그 말에서 걱정을 느꼈습니다. 진수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금방 먹었을 양이지만 오늘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몇 숟가락만 떠먹고 일어났죠. 설거지를 하고 나서 진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구인 사이트였어요. 매일 아침 하는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채용 공고를 훑어보는 진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경력 10년 이상 45세 이하 우대. 영어 능통자 40대 초반까지. 나이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대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58의 나이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진수는 포기하지 않고 이력서를 넣었죠. 하루에 5군데, 때로는 10군데씩. 하지만 답장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첫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중소무역회사였어요. 진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는 5명의 지원자가 더 있었어요. 모두 진수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진수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손을 꼭 쥐었죠. 떨렸습니다. 박진수 씨, 들어오세요. 면접관은 3명이었습니다. 진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진수입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29년 근무하셨네요. 퇴사 사유가 뭔가요? 진수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경력에 대한 질문, 업무 능력에 대한 질문들이었죠. 진수는 최선을 다해 답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에서 확신을 읽을 수 없었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의 마지막 말은 짧았습니다. 진수는 다시 허리를 숙이고 면접장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자신이 떨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3일 후 예상대로 불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었어요. 귀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진수는 이메일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기대 앉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패였어요. 두 번째 면접은 보름 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류 회사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면접도 연달아 떨어졌죠. 진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진수의 일상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6시에서 7시, 7시에서 8시로. 어떤 날은 아예 점심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차려놓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죠. 체중이 5kg 넘게 빠졌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대학 동기 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진수야, 다음 주에 동기 모임 있는데 나올 수 있지?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안, 나 요즘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친구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요즘 뭐 해? 같은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정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조차 귀찮았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요즘 뭐 하세요? 물을까봐 두려웠죠. 진수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서연은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남편의 얼굴을 살폈어요. 점점 생기가 없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별거 없어. 이력서 좀 넣고. 그래요? 답장 온 데는 없고요. 서연의 질문에 진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직 없어. 왜 자꾸 물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진수는 뭐든 자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일도 걱정거리도 나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진수는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잠자리에 들면 그는 안방 옷장에서 아버지의 구두를 꺼냈어요. 그리고 걸레로 구두를 닦았습니다. 이미 깨끗한 구두였지만 진수는 계속 닦았죠. 닦는 동안만큼은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닦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면접 볼 때마다 떨어지고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구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손은 계속 움직였어요.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건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 이유,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모두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진수는 구두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 있을 것 같았지만 구두는 차가웠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실직 석 달째가 되던 날 진수에게 6번째 면접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견 물류회사였어요. 규모도 괜찮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이번만큼은 꼭 붙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면접 전날 밤 그는 예상 질문들을 노트에 적으며 준비했습니다. 서연도 남편을 응원했어요. 여보, 이번엔 잘 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데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진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거울을 보니 58의 나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눈가에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진수는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죠. 면접 장소는 강남이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어요.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대기실에는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진수가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진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엔 꼭 붙어야 해. 꼭. 자신에게 계속 되뇌었어요. 박진수 씨. 호명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일어나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면접관은 4명이었습니다.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운데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진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이력서를 보니 전 직장에서 28년 근무하셨네요. 오래 다니셨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대답했어요. 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퇴사하셨죠?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어요. 진수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나이가 58세시네요. 한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 업무가 꽤 강도가 센 편인데 체력적으로 괜찮으시겠어요? 그 질문에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면접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전 면접들보다 짧았죠. 진수는 예의를 갖춰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대기실을 지나는데 다음 차례 지원자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미 결과를 예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진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진수는 정장도 벗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넥타이를 풀고 상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진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저녁 6시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면접 어떻게 됐어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서연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어요. 별로였어. 진수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과 나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서연이 위로했지만 진수는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나 먼저 자고 있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아버지의 구두를 꺼냈어요. 거실로 다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구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 보았죠. 그러곤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많아졌습니다. 진수는 구두를 닦다 말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진수는 소리 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가빠지고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죠. 진수는 구두를 꼭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가죽이 뺨에 닿았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고요한 거실에는 진수의 거친 숨소리만 울렸습니다. 진수는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죠. 생전의 아버지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힘든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세일즈 일을 하며 거절당하고 계약이 무산되고 때로는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날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담담한 표정이었고 다음 날이면 또 구두를 신고 나갔죠.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진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구두를 다시 옷장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죠. 서연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된 걸까? 나는 왜 아버지처럼 강하지 못한 걸까?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서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안방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됐던 거예요. 소파에 누운 진수를 보고 서연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여보,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안방으로 가요. 하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담요를 가져와 남편에게 덮어주었죠. 그리고 한참을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도 남편은 듣지 않았고 걱정을 표현하면 오히려 더 움츠러들었죠. 서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진수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남편 곁에 조금 더 앉아 있다가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흘렸죠. 소리 없이 조용히. 그날 밤 진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면접장 풍경이 떠올랐어요. 면접관들의 차가운 눈빛, 나이가 58세시네요 라는 말, 그리고 자신보다 젊은 지원자들의 모습.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었죠. 아버지, 전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진수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진수는 창가에 서서 새벽이 올 때까지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일주일 후 예상대로 불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진수는 이메일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으니까요. 그는 노트북을 덮고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오전 10시였지만 진수는 다시 잠들고 싶었죠. 잠들어 있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오후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저녁에 태준이가 집에 온대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어요. 아들이 집에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진수는 문자를 보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아빠 요즘 뭐해요? 같은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22의 대학생인 아들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밝은 목소리였어요. 진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들을 맞았습니다. 왔구나.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태준의 질문에 진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지냈지. 짧게 대답하고는 시선을 피했어요. 서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버지보다 훨씬 밝았어요. 엄마. 태준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죠. 학교 생활은 재밌니? 네, 다음 주에 기말고사예요. 그 전에 좀 쉬러 왔어요.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식탁에 올라왔어요. 식사 중에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는 어때요? 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서연이 재빨리 말했어요. 태준아, 아빠 요즘 좀 쉬고 계셔. 태준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수는 밥을 억지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태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진수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제 아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0시쯤 태중과 서연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진수는 문득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구두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진수는 구두를 꺼내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구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천천히 구두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따라 구두가 유난히 낡아 보였어요. 진수는 걸레를 가져와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가죽 표면을 문질렀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죠. 구두 밑창을 닦는데 깔창 부분이 이상하게 울퉁불퉁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이게 뭐지? 진수는 구두를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깔창 가장자리가 살짝 들떠 있었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죠. 진수는 조심스럽게 깔창을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깔창이 쉽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아주 얇은 종이가 조심스럽게 접혀서 깔창 아래 숨어 있었어요.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진수는 천천히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편지지였어요.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진수는 숨을 고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또박또박 쓴 글씨가 진수의 눈앞에 펼쳐졌죠. 진수는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고 다음 문장을 읽었죠. 이 편지를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지도 모르겠다. 아빠는 이 신발을 신는 동안 늘 너를 생각했단다. 출근길에도 거래처를 찾아다닐 때도 퇴근길에도. 이 신발이 달아가는 만큼 아빠도 늙어가지만 그 시간 동안 너는 잘하고 있었지. 진수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 글씨가 흐려졌어요. 진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습니다. 진수야, 아빠는 내가 아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 더 좋은 회사에 다니고 더 행복하기를 바랐지. 하지만 아빠가 정말로 내게 바라는 건 그게 아니란다. 아빠가 바라는 건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진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의 손도 떨렸어요. 아빠도 수없이 넘어졌단다. 계약이 무산되고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도 많았지.
때로는 집에 돌아와 이 신발을 벗으면서 다시는 신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신발을 신었지. 왜냐하면 집에는 내가 있었으니까. 진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를 떨며 울었어요. 진수야, 너는 아빠가 걷지 못한 길을 걸어갈 사람이다.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이지. 하지만 그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어. 괜찮다. 넘어져도 된다. 중요한 건 내 발로 다시 일어서는 거야.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진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죠.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 속에서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진수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죠.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빠가 곁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 이 신발처럼 내가 걷는 모든 길에 함께 있을 거야.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진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죠.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밤늦게 가족들이 다 잠든 후였을 거예요. 책상에 앉아 조심스럽게 글씨를 쓰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구두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구두가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히 아버지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모든 길의 기록이었고 아버지가 견뎌낸 모든 시간의 증거였죠. 그리고 아들에게 남긴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진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꼭 껴안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편지를 베개 맡에 두고 구두를 침대 옆에 놓았어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죠. 그리고 진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진수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스스로 일어난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베개 맡에 편지를 집어들었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말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진수는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58의 나이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진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거실로 나가니 서연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서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진수는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응,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어.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식탁에 앉아 진수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죠. 뭔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식사 후 진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인 사이트가 아니었어요. 검색창에 중소기업 자문, 무역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찾아보려는 것이었죠. 29년의 경력을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진수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무역 관련 자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수출입 절차나 해외 거래처 관리 같은 실무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진수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었죠. 28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진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저녁에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요? 저녁에 천천히 말할게.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태준도 함께였어요. 진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어. 서연과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어요. 편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죠. 진수는 편지의 내용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하며 쓴 글이라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라는 메시지. 이야기하는 동안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도 숙연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그래서 나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 진수가 말했습니다. 취직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야. 내가 가진 경험을 살려서 작은 일이라도 해보려고.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역 자문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알아보고 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아빠 좋은 생각 같아요. 그날 밤 진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어요. 거기에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자문 전문가 등록 절차도 나와 있었죠. 진수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메모했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담당 직원을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무역 실무 경력이 28년이시면 충분히 자문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에 진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등록 절차를 밟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진수는 자신의 경력을 정리했어요.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있었죠. 수출입 실무, 바이어 관리, 무역 서류 작성, 분쟁 해결. 진수는 자신이 쌓아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자문 요청이 들어온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작은 제조업체였어요. 베트남 수출을 처음 시도하는데 절차를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수는 약속을 잡고 회사를 방문했죠. 회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였어요. 대표는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반갑게 진수를 맞았습니다. 진수는 회사를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상담은 2시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진수는 베트남 수출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했어요. 필요한 서류, 통관 절차, 주의사항들을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대표는 열심히 메모했죠.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혼자 알아보려니까 너무 막막했거든요. 대표의 말에 진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서연이 퇴근하자마자 진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첫 자문 잘 끝냈어.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응, 회사 대표님이 많이 도움됐다고 하시더라. 다음에도 연락하시겠대. 서연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진수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 후로 자문 요청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3건 정도였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수는 가끔 아버지의 구두를 꺼내 닦았습니다. 예전처럼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진수는 하늘에서 보고 계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저 조금씩 걷고 있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자문 일에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은 실무 경험이 많아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는 평가였죠. 진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만날 회사 자료를 준비하고 상담 내용을 정리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요즘 일 잘 되고 있다면서요? 응, 조금씩 하고 있어.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 멋있다고. 태준의 말에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시 걸어보는 작은 발걸음이라는 것을. 한 걸음씩 천천히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걸. 진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이제 한 달에 10건 정도의 자문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작은 무역회사 한 곳과는 정기 자문 계약도 맺었습니다. 수입은 예전 회사 월급만큼은 아니었지만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죠. 무엇보다 진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오늘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진수는 서울 구로구의 한 작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 5명이 운영하는 섬유 제조업체였어요. 대표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수진입니다.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진수도 악수를 나누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진수입니다. 편하게 상담하시죠. 상담실로 안내받은 진수는 회사 상황을 들었습니다. 수진은 유럽 바이어와 첫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약서 조항이 복잡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죠. 특히 클레임 처리 조항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우리한테 불리한 건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수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9년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여기 이 조항을 보세요. 클레임 발생 시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진수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떤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수진은 진지하게 듣고 메모했죠. 상담이 끝난 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계약서에 그냥 도장 찍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처음이라 어려우실 텐데 계속 연락 주세요. 진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진은 명함을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회사를 나선 진수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길을 걸으며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아버지의 구두를 꺼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구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로 천천히 닦기 시작했죠. 이제 이 시간은 진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한 회사를 도와드렸어요. 진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었는데 처음 수출하시는 거라 많이 떨리셨나 봐요. 제 경험을 나눠드렸죠. 구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진수는 아버지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걸으셨던 이 길을 저도 이제 제 방식으로 걷고 있어요. 구두를 닦으며 진수는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깔창 아래 숨겨져 있던 그 편지.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진수는 그 말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걷고 있었죠. 느리지만 확실하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퇴근한 것이었어요. 여보, 집에 있어요?
응, 거실에 있어.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의 구두를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요? 좋았어. 젊은 사장님 한 분 도와드렸는데 정말 열심히시더라. 서연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진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고마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린 부부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주말에 태준이 집에 왔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일 재밌으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재밌어.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주는 게 보람 있더라.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일 하고 싶어요. 태준의 말에 진수는 뭉클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식사 후 진수는 태준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편지. 태준은 편지를 천천히 읽었어요. 읽는 동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셨네요. 그래. 너희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 태준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제 아이에게 이런 걸 남겨주고 싶어요. 진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한 달 후 진수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무역 실무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죠. 강의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이 격려했습니다. 여보, 할 수 있어요. 당신이 가진 경험을 나눠주세요. 첫 강의 날 진수는 긴장했습니다. 강의실에는 20명 정도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어요. 다양한 나이대였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진수는 심호흡을 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8년 동안 무역 실무를 해온 박진수입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 사례만이 아니라 실패 경험도 함께요. 수강생들이 집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진수는 실무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계약 협상 노하우, 바이어 관리 방법, 분쟁 해결 경험. 수강생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수강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진수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다시 아버지의 구두를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구두를 닦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구두를 닦는 진수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닦았죠. 이 구두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작은 발걸음이 모여 길이 된다는 것. 누군가의 사랑은 시간을 넘어 힘을 준다는 것. 진수는 구두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 보았습니다. 가죽이 반짝였어요. 어린 시절 자신이 닦아드렸던 그 구두처럼.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진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낡은 구두 속에서 삶을 다시 세운 여정이라고. 누군가의 사랑은 때로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남아 우리의 등을 밀어준다고. 진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을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진수는 구두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옷장 깊숙이 넣지 않았어요. 침실 서랍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닦을 수 있도록. 그날 밤 진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걷고 있다. 아버지가 걸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그런 존재로. 일기를 덮은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걷기 위해 발끝을 세울 수 있죠. 그 첫 걸음이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진수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도움을 주고 작은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죠. 아버지의 구두가 그랬던 것처럼.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이 박진수가 낡은 구두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